저번 때 분쟁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구제법으로서 여러 가지 분쟁 해결, 특히 절차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는데 독촉 절차를 이용한 간이한 약식의 간편, 약식, 그 다음에 정식 소송 절차가 아닌 의미에서 약식 또는 특별한 의미에서 이런 절차인 독촉 절차를 이용해서 지금 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법원이 채권 채무 관계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갚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청 자체의 적식 여부만 판단해서 채무자한테 갚아라. 그러니까 정식의 소송 절차처럼 피고인 채무자한테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너 답변서 내면서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이런 절차의 변론이 일단 없이 그런 절차 없이 그대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지급 명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고, 이게 그대로 채무자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 돼서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듯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모든 절차에 이게 다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채무자 변명을 안 듣고 약식이랄까 특별 절차로 나가는 거니까 대상은 뭐다? 어떤 대상만 쓰일 수 있다? 금전 청구 같은 경우만 쓰이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든지 뭐 어떤 건물 인도 청구 이런 거에는 안 쓰인다. 쓸 수가 없다. 금전적인 지급 청구. 실제 간이 약식 뭐 특별 이런 느낌 이제 변론을 열지 않는다 이해됐는데, 인지액도 10분의 1만 받아요. 소송에 10분의 1만 받아 일단. 근데 만약 이의가 나오면 어떻다고 그랬지? 이의가 나면 소송으로 이행한다고 그랬지. 소송으로 이행하는데, 그럼 요때 10분의 9의 인지를 마저 내면 돼. 이제 정식 소송이 되는 그 단계에서 10분의 9를 더 보충해서 내면 돼. 그러니까 일단 저렴하지.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오히려 더 번잡하게 되는 건, 이의가 2주일 이내에 이의가 나오리라고 보이는 이런 뭐 분쟁이 있잖아.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절차 받기 전에 막 서로 티격태격 했을 때 분명 이의할 게 뻔하다 라는 류의 내용을 갖고 있는 분쟁이었으면 이 절차 밟고 결국은 이의가 나와서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냥 곧바로 소송으로 가서 가타부타를 가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용하는 메리트를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리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메리트지, 이의가 나온다면 사실은 그냥 헛방 날린 꼴이 되지. 결국 처음부터 그냥 소송 내는 게, 가타부타 직접적으로 내는 게 나을 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자기가 잘 해가면서 이 절차를 써야지. 그래서 10분의 1의 인지를 첩보한다. 더더욱 이제 이게 전자소송에 있어서의 전자독촉, 사건 번호가 차라는 거 빼놓고 독촉 절차의 차, 그 다음에 전자라는 의미의 차전이라는 사건 번호가 붙어. 여러분이 민사사건에 뭐 가, 나, 다라는 사건 번호가 붙지. 다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민사 대법원 판례, 판결, 이게 다가 붙지. 민사의 2심은 나가 붙고, 민사의 1심은 가가 붙어. 형사는 고, 노, 도 붙고, 행정사건은 구, 누, 두가 붙어. 1심, 2심 대법원이. 이거는 이제 1심, 2심, 3심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자체는 만약 전자소송으로 이 독촉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로그인 한번 회원가입 비슷한 걸 해서 하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은 뭐 어려우면 어려운데 종이로 쓰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탁탁탁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놨기 때문에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법원에 가지 아니한 채 직접 그 종이로 할 때는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거기서 신용카드로도 다 결제까지 돼. 지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다 결제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이제 자기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뭐 그런 게 또 자기가 거기에 등록된 이메일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신청한 거가 조금 뭐 부족해서 거기서 좀 알고 싶으면 보정명령이 이메일로 통지도 오고 이제 그 사이트 가보면 이제 보정해라 이런 게 나오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료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용 여부를 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독촉 절차는 누가 담당하냐면 원래 지방법원 1심에서 담독하는데 실제는 누가 하냐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지금 하는데 실제는 사법보좌관이에요. 사법보좌관이 담당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부터 따지려면 사법보좌관은 완벽한 의미의 뭐 법관이 아니니까 또 뭐 우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 뭐 그런 논란도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사법보좌관이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건드리는 건 아닌 한도에서 그 신청서의 어떤 미비점 같은 거는 컨트롤 해주고 그래서 뭐 보정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건 내용의 뭐를 자기네가 확정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닌 거다. 신청 자체고 뭔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신청 단계에 그런 게 못 갖췄으면 이게 뭐 그다음 지급명령까지 나가지도 아니한 채 그냥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한테 이제 지급하라라고 지급명령이 나가. 그럼 저번 때 얘기했듯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 증명하고는 또 틀린 거지. 우리가 제일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냥 일반 너 말로 내지는 어떤 이메일이나 옛날로 치면 서면으로 갚아라라고 개인적으로 주장한 건 주장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가끔가다 이제 실생활에서 뭐 내용 증명 보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용 증명은 그 담긴 내용이 내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그걸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 말이 맞다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건데 결론 나는 건 아닌 거야. 다만 그런 내 주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한 그거는 날짜라든지 우체국을 통해서 확정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안 했으면 이름 내 주장에 대해서 왜 안 따졌는지 뭐를 좀 우리가 내 말이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근거거리는 되겠지만 내가 내용 증명으로 나 너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갚아라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 내용 증명대로 내가 100만 원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게 법원을 통해서 법원의 사법보좌관 하여튼 뭐 법원의 판사 내지는 사법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라 라고 나가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말이 맞는 걸 전제로 이렇게 갚아라 라고 온 것처럼도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다는 거지. 그게 권위 있는 법원을 통해서 확 날라오니까. 그지? 그래서 웬만한 거 아니면 혹시 이의도 할 의욕도 없어질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게 전제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해서. 그치? 아주 저번 때 어떤 그 채권을 양수한다라든지 어떤 거의 휴지에 불과한 값어치가 없는 채권을 대량 산다는 의미 비슷하게 양수받아서 뒷거래를 하고서 그 어떤 브로커적인 사람이 그걸 막 보내버리면 뭐 비율상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다만 몇 %라도 건져서 거의 포기했다든지 어떻게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몇 %라도 건져가지고 그 차액에 대한 어떤 그런 브로커적인 그런 게 문제가 됐다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그런 지급명령에 대한 분쟁 해결. 다만 이 분쟁 해결 수단은 금전적인 청구 같은 것에 한해서 쓰이는 거다. 그런 걸 잘 이해해야지. 그래서 책으로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면 책을 보면 옆번호 책 옆번호 어디라고 그랬지?
이 옆번호 3이라는 옆번호 3 그런 쪽에 해당하는 옆번호 3에 해당하는 그런 쪽에 가서 보면 일단 소재기의 방식, 우리가 민사소송이라는 아주 엄청난 무거운 절차를 뭐 배우기도 하는데, 일단 그 소재기라는 게 지금 3-1에 있고, 그런 소재기가 전자소송으로 돼서 지금 상당한 비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송의 경우도 전자소송으로만 하게 강제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진짜의 소송도 내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한 60-70%가 전자소송으로 되고 있어. 다만 이건 이제 순수 개인적인 경우의 비율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내야 되는 게 강제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율이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60, 정확히 모르지만 한 70%뭐 남짓 전자소송이 되고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3-1에 있네. 조금 건너뛰어서 3-5, 3-4에 보면 특별 절차로서, 이제 특별 절차로서 여기 아까 특별 소송 절차랄까, 특별 절차로서 지금 독촉 절차가 거기 나오고 있네. 3-5에 보면 그 밖에 대체물, 금전적인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소장의 인지첩부보다는 10분의 1이다. 저렴하다. 그래서 간이한 건 왜 간이고, 신속한 건 왜 신속이고, 저렴한 건 왜 저렴인지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그려봐. 저렴은 일단 10분의 1이라는 거야. 인지가 10분의 1. 간이 신속은 뭐야? 소송처럼 뭐 변론을 기일을 열어서 뭔가 양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변명을 듣고 그 변명 중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은 일단 없다는 거지. 이 자체는 없고 갚아라 라고 날아가니까 간이 신속한 거지. 그래서 금액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막 1억, 2억대. 좀 이따 이제 얘기하려는 비슷한 어떤 소액 사건 속에서 이행 공고 결정이 있는데, 그 소액 사건이라는 것은 일단 소송 절차인데, 그거는 금액이 소가, 금전적인 것에 대한 소가가 지금 소액 사건의 경우는 2천만 원이 소액 사건의 한도인데, 이건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이행 공고 결정 제도가 소액 사건 속에 있어서 이거랑 비슷한 시스템이 되는데, 이 독촉 절차는 제한은 없어. 금전적인 청구라면. 그렇지만 뭐 조건부 금전적 청구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지금 그 자체의 금전적인 청구가 딱 확정된 것을 심플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는 하나, 그간의 문제였던 것은 그러니까 송달이 일단 지급하라는 게 가야 되는데,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송달이 딱 안 이루어져. 그 지금 피고 내지 채무자로 몰린 자, 상대방으로 몰린 자의 주소에 보내진 문서가 거기서 수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주소가 바꿨다든지 뭐 어딘가, 그 보통 이제 채무자가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잠수 타는 것처럼 뭐가 주소 어디서부터 끊기면서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이랬을 때 그 주소가 지금 가보면 안 산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게 송달이 안 되는 거. 소송은 송달이 되고 변명의 기회도 있는데, 이건 이의 때문에 송달은 돼야지 이의를 하느냐 하는지를 봐보려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송달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절차 고다음 단계를 못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시송달의 경우를 이제 이 경우에 지급 명령이 나올 수가 없게 돼. 그렇게 되면. 그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쓰지 못하는 이렇게 편의한 제도를 뒀는데, 그래서 최근에 공시송달로밖에 갈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주소가 지금 마지막 끊겨가지고 더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럼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지? 주소가 끊겨서 더 찾아낼 수 없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 송달을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 공시를 해버려. 어떤 식이냐면, 너한테 보낼 문서가 지금 너 주소와 마지막 파악이 못 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에서 공시송달을 법원이 허가를 해버리면, 그 보낼 서류를 그 담당 사건부의 캐비넷 속에 법원 사무관이 넣어놓고서 너한테 지금 갈 문서가 이렇게 있다라고 공시를 해버려. 그럼 그걸 공시되면 2주 있다 송달된 것처럼 해. 그러니까 이게
소송은 진행해야 되는데 주소가 거기서 끊겨버리면 그럼 진행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당사자가 가봤더니 그 집에는 엉뚱한 사람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언제까지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안 산다. 또는 잠수 타는 바람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더 통장, 반장 뭐 이런 사람들이 확인서 같은 거라든지 하고 뭐 주민등록 말소 이런 것을 떼가지고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공시되면서 진행을 해.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라면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왜냐면 소송은 그렇게 돼서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 방어를 펼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뭐 쭉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딱 가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 끊기면 더 진행 못한다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런 제도에 있어서 은행 같은 금융권이 채권해서 하는 데는 채무자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이 채권자의 채권이 거의 확실하거든. 물론 이제 막 약간 선입자되고 뭔가 막 대출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엉겹길에 막 서류 같은 거 직접 안 하고 급하니까 돈 빌리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막 조금 다툼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융권은 확실히 차용증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대출을 했었을 거니까 거기 보면 다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되고 그 밖의 경우이어야 하는데 한편 은행법에 따른 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권에서 대여금 같은 경우 보증금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시송달로 해서 이렇게 가도 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야.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네. 그 다음에 그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례로 인정해 준 거네. 특례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뭐야?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 좀 아까 설명했던 전자소송을 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그 책의 예는 뭐야? 300만 원 수표금 채권이 있는데 독촉했지만 갚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법원에 소송을 낼 시간이 없어서 만약 소송을 내면 법정에도 한 번쯤 가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집행권한을 좀 쉽게 얻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건데 수표금이라는 아까 금전청구, 기타 유가증권 청구 이런 거는 가능해. 그러니까 수표금 300만 원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비율은 2013년도 비율을 썼는데 민사사건 중에 한 31.3%가 독촉 절차를 이용했다라고 그러네. 그 다음에 실제 지급명령을 그 아까 발령률이야. 발령률은 뭐냐면 이의가 있냐 없냐 전 단계에서 신청의 적시 여부만 판단해서 나간 거. 그 이의가 들어온 것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성공했다라는 거의 비율이 아니라 그 나간 거가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 77% 정도가 발령됐다라는 거지. 물론 거기가 이의가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 거기 보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 결정을 해서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그렇지? 만약 주소에 송달이 안 되면 보정을 명하지. 그래서 보정도 안 되고 공시송달로 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게 할 수 없다. 일정한 이제 예외는 있지만, 그지? 은행법 등에 의한 예외는 있지만,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왼쪽으로 yes 해가지고 민사 본안 정식 소송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네.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서 마지막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집행권한이 된다. 집행권한은 뭐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는데 여기서 또 쭉 설명이 나가면 그 작성 기재례 있는데 작성 기재례 보면 그 그림에서 거기 숫자를 좀 바꿔야 될 게 있어. 15%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가 한두 번씩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가 피고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동안 이 원고 채권자는 이자를 이제 자기가 돈 받게 됐을 때는 이 판결문에
작년까지는 연 20%인데 그래서 20%로 청구치지가 나왔는데 작년 언제부터 이제 연 15% 조금 떨어졌어. 지금 시중의 은행 금리는 1%, 2%밖에 안 되는데 이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제 한때는 25%였어 한사 너무 높다 해서 20% 떨어뜨리고 지금 또 작년에 15% 떨어졌어. 이게 원래 막 헌법 재판까지 붙었던 그런 조문이야. 옛날 막 보면 그렇잖아. 우리가 시중에 IMF 때는 또 금리가 한 30%까지 갔을 때야 뭐 이 정도 지연 손해금을 붙이는 게 뭐 크게 무리는 아닌데 지금은 뭐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나 뭐 이런 건데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로 15%로 사실 이제 곧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20%인데 여러분이 실제 만약에 이런 걸 쓰게 된다면 15%로 돼야 돼. 15% 돼야 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조금 궁금한데 그 신청 지지를 15%로 하면 그 앞에 뭐야?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돈을 빌려주면 이런 원리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 있는데 보통은 무이자로 소비대체가 민법에 보면 무상이야 무상 원리는. 은행 같은 경우는 무상은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사실은 이자 붙여서 빌려주지 않지. 그럼 원금 이자 없더라도 언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냐면 변제기부터는 갚아야 될 때부터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5%. 응? 그런 거야 변제기부터. 원래 이자가 있으면 은행 같은 경우 이자 붙였는데 이자가 뭐 연 15%라면 변제기 이후에도 굳이 5%로 받는 게 아니라 15%로 받겠지. 그제? 그 다음에 이자가 있든 없든 언제부터는 지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에 15% 받을 수 있냐면 그게 조금 이제 근데 원고 입장에서는 최고 맥시멈 이 소장이 너한테 송달된 때부터 또는 지급 명령 이게 너한테 송달된 때부터 나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5%의 지연손해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봐봐.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 이제 되고 나서부터는 나는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종래의 20%인데 지금 15% 바꿨지. 그럼 앞에는 앞에가 18% 되니 지금? 잘 봐봐.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것도 사실은 바꿔야 돼. 앞에 게 18%면 그 18%라는 건 뭐야? 원래 이자를 월 1.5로 했으니까 연 18%잖아? 앞에 게 이자가 더 높아. 그러면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을 쓸 필요가 없어. 미련한 거지. 앞에 게 5% 정도에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여기서 언제서부터 변제기부터 5% 붙이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거고 소장 부분 송달부터는 이제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15% 받는 거야. 근데 원래 이자가 1.5% 있으면 연 얼마일까? 18%지. 그럼 연 18%면 어디서부터 자기가 청구할 수 있니? 만약 자기 말이 맞다면. 변제기부터 18%를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렇지? 그리고 변제기 이전이라도 원금 이자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그 18%가 지금 현재 소송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 페널티적으로 연 15% 줘라. 은행금리보다 상당하게 지금 2%인데 한데 스스로 이자를 맺어놓은 게 18% 정도 연 된다면 굳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쓸 필요가 없어. 이해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앞에를 어디보다 낮춰야 이게 말이 맞는 거니? 지금은 2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은 18이 나왔는데 15%로 낮췄으면 여기는 월 1% 정도 예컨대 연 12% 정도가 이 논리가 맞는 거지. 앞에 게 18%면 굳이 뒤에 15%라고 할 필요 없어. 그냥 18% 계속 밀어붙이면 되지. 이해하겠어? 자기네가 계약 맺어놓은 게 돈 빌려주면서 계약 맺어놓은 게 월 1.5, 연 18% 해놨으면 소촉법상의 15%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내가 말하려는. 그러니까 D를 이제 맞춰서 15% 하려면 앞에 18%로 된 거는 어떻게 써야 되니? 만약 얘를 한 12% 정도의 그런 범주여야 이 말이 자기 모순이 없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그지? 되겠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고 지급명령 신청에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의 첨부조차도 필요 없다. 신청에 대해서 채무자를 불러서 뭔가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신문이란 말을 쓰네. 원래 변론에서 우리가 변론을 하는데 이거는 당사자를 불러서 하는 거 아니니까 변론이란 말은 당연히 안 쓰고 그 다음에 신문은 뭐냐면 법원이 그 어느 한쪽 당사자를 이렇게 뭔가 최근에서 뭔가 따져본다 라는 신문도 안 한다 이거야. 너 진짜 돈 받는 거 있느냐라고 너 맞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없다는 거지. 그냥 신청서 자체대로만 잘 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을 날리게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발생하는 집행권한이 된다. 그래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474조 민사소송법. 이 지급명령 독촉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있어. 400 몇 조부터 있냐면 462조 뭐 이런 등등 이하에 있는데 474조에 확정판결과 474조에 보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네. 다만 확정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력까지만 인정하고 논란은 좀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판례 입장은 기판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판력까지는 인정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 기판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걸 갖고 가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 들어가는데 채무자가 지금 또 한 번 나 그 채권에 대해서 그때는 이의를 못했지만 원래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제 뒤늦게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뒤늦게 따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마저 체킹을 안 해봤는데 뭔가 지금 따질 거리가 있다. 내가 가만 보니까 갚았던 것 같다. 라고 원래 판결은 이제 갚았다는 얘기를 지금 뒤늦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돈 갚아야 된다고 해서 기껏 확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뒷박치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뒷박칠 수 있다. 즉 기판력이 없다. 부정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하냐면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 갚아라라고 채무자한테 오면 채무자가 다만 이제 여기서 그냥 버팅기는 정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기판력을 깨기 위해서 기판력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괜찮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기판력을 깨면서 그 등장하는 소송을 청구이의소라고 해요. 청구이의소. 집행법에서의 민사집행법에서 나타나는 소송 형태인데 청구이의소를 민사집행법 58조 3항이 청구이의소에 있어서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원래 44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청구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에서 인정된 청구이의소송은 44조 민사집행법 44조 2항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청구이의를 인정하냐면 우리가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해서 함부로 이제 뒷박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나오는 싸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변론을 열어서 변론 종결시까지의 싸움의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상황까지는 그 판결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커버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야. 기판력은 언제 것까지 내용을 갖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변론을 마무리한 종결시까지의 내용이 담긴 거니까 그 변론 종결시 이후의 내용 갖고는 이 판결을 갖고 다시 뭐라고 따지는 것은 기판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고 민사소송법에서 배워. 그러니까 그 판결이 기판력, 이미 기자 판결이 내렸다. 이미 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가 시적 범위냐? 변론을 종결한 때가 시적 범위니까 그 이후 시점 된다가 민사집행법 44조 2항이 그 이후 시점 따지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청구이의소야. 판결을 갖고 원고가 변론 종결시 이후 때문에 이 판결에는 돈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 채무자가 이행을 했어. 이행을 했으면 이 판결에는 갚아라라고 되어 있지만 받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 채권자인 원고가 무슨 생각인지 지금 채무자인 피고는 그 판결문에 따라서 줬어. 그 뒤에 줬다고 생각해. 근데 이 원고인 채권자는 그건 또 딴 건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제 내가 확정시켜서 이겨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돈 받겠다고 해. 근데 이 피고인 채무자는 이 판결문에 따른 돈 줬다고 생각하니까 항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청구이의소야. 그래서 이 피고인 채무자의 얘기는 판결이 나고 나서 내가 그래서 그 내용대로 돈 준 거 아니냐라는 게 성공하면 청구이의소에서 피고가 원고가 돼서, 그러니까 원래 돈 줘라라는 사건의 피고가 다시 원고가 돼서 원래 돈 받겠다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로, 그 사람을 피고로, 그 원고를 피고로 하여, 그 원고를 상대로 해서 피고로 하여 내는 소송이 청구이의소인데,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청구이의소는 어떤 걸 갖고 따지는 제도다? 변론 종결 시 이후 거 갖고 따지는 제도라는 거지. 그지? 변론 종결 시 이전 갖고 따지는 건 기판력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리잖아. 근데 그런 44조 2항에 대해서 민사집행법 58조 3항이 청구이의 사유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를 변론 종결 시 이후로만 하지 않고 변론 종결 시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면, 그냥 대비해봐. 원래 판결이면 뒤늦게 피고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 이전 시점에 갚았다는 얘기는 더 못하게 해놓은 게 기판력인데, 이 지급 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니까 다툴 수 있다. 그 시점까지, 그 시점의 문제도 다툴 수 있다. 물론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해당하는 그 지급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어떤 자기가 제대로 갚은 것 갖고는 또 왜 또 받으려고 하느냐는 당연히 되는 거지만, 지급 명령 내용상에 그때 뒤늦게 이제 그때 갚았다라는 건 판결이면 못하는 건데, 이 지급 명령 확정됐더라도 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돼? 이해돼? 지금? 여기 되겠지? 그게 기판력이 없다. 44조 2항, 집행법 44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 근거이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궁금한 점. 여기까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시까지. 만약 항소심까지 올라가면 항소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강제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고 대법원은 서면으로 하니까 이 변론한다는 게 거의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독촉 절차 그 부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자 독촉 신청을,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간 김에 전자소송 하는 거, 일반 종이소송에 비해서 전자소송을 하면 인지도 10%인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지만 거기 나홀로 소송이라고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사이트로 작성해 놓은 게 그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촉 절차 같은 것을 지금 해나가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왔네. 엊그제도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 뉴스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걸 보니까, 보이노? 너무 밝아? 보여? 점차 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과 관련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지급 명령 같은 거는 이제 신문 없이 채무자 변명이 없이 일단은 지급 명령을 그 자체만 적식하면 내용의 어떤 진정 여부는 안 따진 채 갚아라라고 나가는데, 그 이의를 2주일 이내 주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명령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송달이 돼서 채무자가 나 억울하다, 이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이의 제도로 이제 해서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송달이 제대로 돼야지. 공시송달은 송달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보면
당신에게 이렇게 문서가 송달됩니다. 이런 정도니까 우연히 그걸 보지 않는 이상 송달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준다. 절차를 보장해준다. 라는 의의가 강한 이 실무적인 제도인데 그게 실제 기능을 공시송달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달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울 때 어떤 송달이 원칙이냐면 교부 송달이 원칙이라고 그랬지. 교부. 직접 건네주는. 근데 이게 주소를 찾지 못하거나 주소가 도중에 끊기거나 속된 말로 이제 잠수가 타면서 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송달이 못 되는 거야. 송달을 못하니까 절차를 진행 더 이상 못하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송달이라는 이름은 쓰지만 사실은 이 자기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 보장을 해주는 의미가 상당히 낮은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을 이용해서 이제 송달된 것으로 취급해주는 건데 그 공시송달이 기능으로서는 되게 이렇게 미비한, 대단히 미비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명령에서는 그런 식으로 송달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송달이어야지 공시송달로 가는 것은 이 지금 명령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일단 채권자 말을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라라고 보내는 건데 이게 어쩌서 수용하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면 조금 이 제도를 세팅하는 게 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공시송달을 제외를 했는데 다만 그 신청하는 채권자의 채권 여부가 거의 뭐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금융기관 등의 어떤 대여금 채권 같은 거는 공시송달을 쓰게 했다라고 그게 한 2년 전 제도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제 숨통을 조금 터준 거지. 그런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빌려갔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이게 돈을 못 갚는다는 건 사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갚는 거고 그 빌린 것 자체는 뭐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 등에서 보면 확실하게 뭐 있지. 물론 이제 거기에 막 선이자 떼고 완전히 그 사금융으로서 그런 사채업자 정도는 아닌 그래도 공식적인 인가라든지 이런 규제를 받는 기관이니까 완전히 무리하게는 않지만 뭐 금융권에 이금융권으로 갈수록 뭐 이자가 높다든지 약간의 어떤 더 프레셔를 가하는 이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기관들이니까 차용증이나 이런 거로 하지 뭐 안 빌려준 거 빌려줬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금융권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하더라도 그 돈 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그게 뭐 뭔가 막 가짜로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니까 공시송달에 숨통을 터준 거야. 그렇게 해라. 지금 채무자가 어디 지금 못 갚고 있는 이런 형편에서 어딘가 막 지금 속된 말로 잠수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채권 추심 후에서 공시송달로 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허용을 해줬어.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봤더니 엊그제 국회의원이 9월 8일 원채권을 보유하지도 않은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채권 추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그 거의 죽은 채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넓은 의미의 금융회사 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수해. 저번 때 우리는 완전히 막 개인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채권을 양수 형식이든 뭐 내부적으로 거래해서 원래 해수율 거의 포기한 것을 일종의 양수해서 무차별로 보냈다가 한 뭐 몇 %라도 건지면 그 차액에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식의 업체야. 유동화 전문회사가 원래의 채권자는 원래 금융기관 등이 있겠지. 제대로 된. 근데 그게 빵꾸가 나니까 거의 부실 채권을 유동화 회사가 이제 사가지고 소송을 내는데 대부분 이제 빌려간 사람들이 주소가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공시송달의 제도에 의한 지급 명령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 제도를 쓴 거야. 이 유동화 회사 등이. 그래서 채권을 그런 공시송달로 가능하게 했던 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게 또 한편 보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4년 2년 전에 12월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게 한 제도를 해서 신속한 실현, 분쟁 처리의 촉진, 그러니까 실속이라고 그랬는데 신속한이겠지. 신속한 실현.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서 채무자의 방어권, 공시송달의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방어권이 실질적인 송달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 이게 전자적으로 지금 개시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방어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사실상 채권 출심 업체인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채권을 사가지고 양수받아가지고 이 제도에 의해서 공시송달로 하는 이 지급명령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게 원금 좀 빼줄 테니까 갚아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번 때 얘기했듯이 사실은 시효가 지났으면 끝난 건데 뭔가 자기가 옛날에 불분명하게 해둔 거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지급명령이 날라오고 공시송달의 경우는 더더욱 사실상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알고 또 일부는 알고 뭐 조금이라도 채무를 갚으면 시효에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승인을 했다든지 채무를 갚았으니까 또는 시효가 지났을 때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든지 막 이런 상황으로 가서 원래는 끝난 사건인데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다시 살아나는 막 이런 것들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효의 완성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가에 매수해서 카드회사 등의 채권 등을 저가에 매수해서 그 유동화회사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우리가 시효가 10년에 이제 다시 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우리가 판결의 확정과 마찬가지 효력으로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제 시효가 10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니까 이 공시송달로 송달한 이런 케이스에 대한 어떤 신속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례를 인정한 것이 다시 남용되거나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성호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해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발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안 됐다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바라는 것으로는 안 되게 했다가 일반 소송에서 쓰이는 공시송달 그게 안 되게 했다가 2014년 12월에 일부 금융권 등에 대해서 은행 뭐 이런 카드회사 등에 대해서 허용했다가 다시 그게 남용 내지 악용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왜 남용되거나 이게 그 돈 빌려간 사람의 보호에 미흡한지 이해하겠지. 공시송달은 제대로 송달돼서 그 지급명령 하라라는 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송달로서 전달돼야 되는데 공시송달은 사실상 송달됐다고 실질적으로는 못 보는 거지. 말만 송달이라고 붙였지. 그렇지?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니까 대법원의 공시송달 그런 사이트에 가봤더니 일단 공시송달도 대법원 사이트에 원래는 게시판에다가 이제 게시하고 송달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은 온라인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보면 여기 공고 중에 공시송달이 있다라고 했지. 공시송달에서 가보면 이제 예를 들어 서울 대표적인 중앙지방법원을 가봤더니 신한카드 주식회사니까 금융권은 그제 그다음에 지급명령도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시송달이 된 걸 우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2주가 지나서 9월 13일 날 송달된 것처럼 된다.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이 발령되는 것은 원칙은 아닌 거였는데 2014년에 금융권 등의 어떤 채권 관계가 확실했던 것은 어떤 회수의 편의,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했는데 자산 유동화회사 같은 경우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약간 남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그런 개정안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 지급명령 독촉 직자는 지금 끝났어.